주식을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든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흐름이 언제쯤 변할지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3년 전략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고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IG 투자증권의 김유겸 책임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4월 만에 순유입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 4월 만에 자금이 순유입되었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연 8일 순유입세를 보인 이후에 이틀간 자금이 순유출되었던 바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미국 소매 판매 두 달째 감소입니다.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전달과 비교해 0.2% 줄어들면서 두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미국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입니다. 3위 키워드는 갤럭시 노트2 10월 출시설입니다. 갤럭시 노트2가 10월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새 지표들 계속 좀 안 좋게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소매 판매 5월달 지표가 안 좋았고 특히 이제 그 수정된 4월도 하향 조정되는 그렇게 보면은 소매 판매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이다. 그러다 보니 올해 미국의 성장률도 둔화될 것이다. 벌써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김유겸 책임연구원께서 미국 관련 상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미국의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대부분 다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4, 5월 고용 지표가 좀 부진했고 또 유럽 위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좀 조정받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위축되면서 4월, 5월 소매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면 최근 미국 고용 시장이 최근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도 5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그동안 인구가 증가한 것까지 고려를 해보면 86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버냉켜 의장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고용시장을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고용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가계소득 증가율이 2% 초반에 좀 머물고 물가를 감안한 실질적인 증가율은 거의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가계가 이제 저축을 줄여가면서 소비를 해왔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한 7%까지 갔던 저축률이 현재 3.4%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저축을 더 줄일 수는 없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가 이제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과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19일에서 20일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QE3를 결정을 하거나 혹은 이제 시행 시점에 대해서 강력한 시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달 말로 종료가 예정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도 연장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행정부 쪽에서는 이제 야당의 반대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부양책을 제시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고민스러운 상황인데요. 사실 미국 지표들 나빠진 거는 사실인데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다음 주 연준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의 기대에 좀 부응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갤럭시 S3가 일단 출시가 됐고요. 예약 판매 아주 성황을 이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애플에서는 또 CD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좀 많이 부각이 됐고 오늘 또 나온 얘기는 갤럭시 노트 2가 10월 정도이면 출시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도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련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종목들이 좀 너무 많은 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학영 위원께서 관련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주목해볼 만한 종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스마트폰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독주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이폰 5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형 제품만 보면 삼성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관련된 부품주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iOS 6를 발표하면서요. 시리의 한국어 탑재 이런 것들 때문에 관련주들도 움직이지만 실제로 아이폰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매매는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 테마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2도 좋고요. 아이폰 5도 좋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일단 펀더멘털이 뚜렷하고요. 근거가 확실한 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가 두 달 전까지 많이 얘기하다가요.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요. 그동안 이제 얘기를 안 했던 주식이 바로 인터플렉스가 되겠는데요.
인터플렉스 같은 거가 고점 대비 한 25% 정도까지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그리고 아이폰, 애플과 같이 거래를 하고 있고요. 두 군데 모두 실제로 보면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에서는 애플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1차 공급업체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대기업과 더불어서요. 중소기업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죠. 그런 관점에서 인터플렉스가 다시 삼성전자도 좋고 아이폰이 5가 일단 금년 가을경에 발표되고요. 그런 것을 본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애플 TV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근거가 충분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어떤 뜨겁게 올라갔다 아주 차갑게 떨어지는 그런 주식보다는요. 인터플렉스 같은 주식에 오히려 좀 관심을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1분기, 2분기 전부 다 깜짝 실적이고요. 하반기 이후에도 깜짝 실적이 계속 기대되는 주식이면 틀림없습니다. 사실 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살 만한 종목들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뉴스나 재료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좀 급등하는 어찌 보면은 매수세가 좀 더 투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관련주 많이 유명한 종목들이 있는데 반드시 내용을 좀 체크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인터플렉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갤럭시 노트 3 핵심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죠. 이쪽에 좀 맞춰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무디스 스페인 신용등급 3단계 강등입니다. 무디스에서 스페인 신용등급을 마지막으로 강등한 거죠. 신용평가사 중에서는 3단계나 강등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놓고 해석은 분분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재료가 최근에는 뉴스만 나왔지 시장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 발표 시점이 지금 장이 끝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좀 섣부르게 흘러간 악재다, 노출된 악재다 이렇게 보기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이학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제 미국 시간을 보면은요, 두 군데가 신용등급을 내렸습니다. 에건 존스가 먼저 얘기했고, 에건 존스는 미국의 장 시갈에 발표를 했습니다. 장 막판에 얘기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 요인이 됐고요. 무디스는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됐기 때문에 영향이 좀 없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한 군데는 완전히 투자 부적격으로요. 투기 등급으로 정크본드로 내려갔고요. 무디스는 거의 정크 수준 바로 한 단계 위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망 자체를 양쪽 다 부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투자 부적격으로 정크본드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분명히 충분히 예측됐던 부분이고요. 노출된 악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럼 악재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악재는 분명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해결의 단초가 되는 것은 물론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분명히 해결되겠지만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국가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하나하나가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유로본드로 가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 되면 가만히 그냥 유로본드로 하게 되면 너무나 억울한 것들이 많죠. 돈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한 것도 없이 그 친구들이요, 이상한 나라들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열심히 사는 독일 사람들을 보면 짜증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각국의 실제로 보면 재정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독일 등이 통큰 결단을 하는 유로본드가 결국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미국 쪽의 대체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 주말 그리스 총선 그리고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재연장 이런 가능성 언급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입장에서 보면 무리하게 예측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 보이고요. 지난주에 벤 버냉키가 의회에서 연설한 것 그 이상 얼마만큼 진전될지 코멘트가 나올지가 특히 다음 주에 나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구체적이 확인되기 전까지는요. 특별하게 시장에서 매매할 것 자체가 없어 보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서베이 결과를 하나 제가 인용해드리겠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한 67% 정도의 투자가들이요.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올 여름 내내 지금 6월뿐만 아니라 6, 7, 8월까지요. 현재와 같은 극히 혼조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페인의 등급 강등, 3단계 강등했는데
이게 뭐 전혀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게 어쨌든 뭐 시점을 지금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됐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스페인 문제가 스페인 문제뿐만 아니고 이탈리아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탈리아 총리와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이 면담을 한 이후에 이탈리아가 뭐 6개월 내에 구제금융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몬티 총리는 일단 좀 부인을 했고요. 그리스는 또 뭐 3차 구제금융 뭐 요청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들리고 있는데 확산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상황 김유겸 책임연구원께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제 스페인이 구제금융에 들어가면서 피그스 가운데 남은 건 이탈리아만 있는데요. 이탈리아 구제금융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적어도 단기간 내로는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스페인이 위기를 좀 조기에 진정을 시키지 못하면 이탈리아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인은 이제 은행 부문의 부실 증가 때문에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고 이쪽 부분에 이제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인데 금융위 이전에 한 0%대에 머물던 부실채권 비율이 최근에 8%대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전에 아일랜드도 10%가 넘어가면서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현재가 한 6%대 정도에 있고요. 그 상승 속도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은행 부문이 단기간 내에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또 이탈리아는 또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높지 않은 나라입니다. 스페인이나 그리스와는 좀 다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구제금융 받았던 나라들하고는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쪽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또 반면에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유럽 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결국 경상수지 적자도 좀 큰 편이고요. 그렇게 보면 언제든지 국채 발행이 어려워지면, 즉 국채금리가 지금 수준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스페인 위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차환 리스크 때문에 국채 발행이 어려워서 차환 리스크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페인 위기가 조기에 진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스페인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스페인이 위기가 심화되면 이거 진짜 심각해지는 거다. 근데 좀 이탈리아 얘기가 나오니까 스페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그 이탈리아가 뭐 심각해지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뭐 가능성이 많이 제기되는 것일 뿐 뭐 확인된 부분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질러갖고 뭐 비관적으로 상황이 최악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글쎄요. 그렇게 그닥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방향성 없는 만기일입니다. 오늘 지금 코스피 방금 전에 강보합으로 돌았는데 그야말로 정말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만기일 그 이전에 뭐 여러 프로그램 매물이 좀 소화되기도 하고 뭐 이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뭐 시장 판단하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매매 주체자들이 좀 당분간은 좀 매매를 소극적으로 좀 꺼리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학영 위원께서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대응 전략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만기는 만기이죠. 한 30, 40분 남았는데요. 끝까지 긴장감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식형 수급 측면에서 다시 한번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결국 주식형 펀드가 이틀 연속으로 돈이 빠졌습니다. 물론 화요일자에 다시 한 500억 들어왔지만은요. 최근 들어서 더 소극적인 매매를 하는 거 보면 내일 아침에 발표될 수치들이 이제 혹시라도 또 유출됐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감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신 쪽에서의 불과 1835포인트 레벨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올라갈 텐데요. 1900 수준만 되더라도 다시 본격적으로 자금 유출되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걱정을 갖고 있다는 거 확인드리겠고요. 결국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중순 이후까지 지나가면요. 커다란 이슈에 대한 걱정거리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건 안 좋은 방향인 거네요. 외국인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매매 헷갈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외국인의 매매가 확실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 진폭은 제가 봤을 때는 위건 아래건 100포인트 이상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미국에서도 요즘 많이 쓰는 말이지만 안전벨트를 딱 매시고요. 그 방향성에 철저하게 순응하셔야 되겠다는 생각 전해드립니다. 국내 수급 상황 보면은 의외로 돈이 좀 빨리 빠져나갔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간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들어왔다는 게 문제인데
일단 뭐 1900선 이상에서 돈이 더 이상 들어오긴 좀 어려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학영 의원께서 안전벨트란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뭐 대부분 다 그렇게 경계심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좀 끝난 다음에 확인하고 매매를 하자 좀 이런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뭐 가깝게는 뭐 제일 큰 이벤트가 그리스 총선과 미 연준 회의인 것 같습니다. 김유겸 책임연구원께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주 일정들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 일요일이죠. 17일에 그리스 총선, 이제 프랑스 2차 총선이 있고요. 그다음 19일에 20일에서 미국 FOMC 회의가 있고 21일, 22일은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 EU 재무장관 회담이 있습니다. 또 28일, 29일은 EU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그다음 7월 1일에는 ESM이 이제 출범을 합니다. 이렇게 일정들을 쭉 보면 대체로는 이제 위기를 해결하는 쪽, 경기 부양이나 위기국들을 좀 지원하는 정책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가장 부담이 가는 부분은 그리스 총선입니다. 긴축 협상을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정당이 이제 시리자라는 정당인데 이 시리자라는 정당이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할지. 왜냐하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당이 되면 300석 가운데 50석을 일당에다 몰아주는 특이한 제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당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시리자가 일당이 될 경우가 제일 최악의 사태다 이렇게 좀 보아야 될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뭐 반반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뭐 총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현재 기존의 여당이었던 신민당하고 시리자가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총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는 좀 아무래도 좀 신중한 태도를 좀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결과들을 확인한 이후에 생각보다는 시리자가 만약에 일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 구성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상태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결과들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어떤 관련 내용들 흐름들에 따라서 또 투자를 좀 확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깝게 보자면은 그리스 총선에 대해서는 일단 우려감이 조금 있는 게 사실이고요. 미 연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두 부분 다 실제로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뭐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점 답답하지만 지금은 좀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